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당초는 저 부동산 민심과 관련해서 MB 탓도 오고 전 정부 탓을 그렇죠. 했어요. 하다 보다 안 되니까 검찰 탓을 했어요. 추미애 네. 같은 거. 아니 내가 작년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했는데 수사를 제대로 또 안 해가지고 이 꼴이 난 거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네. 요즘에는 전부 읍소 작전이에요.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민정 씨. 한스럽습니다. 하여간 읍소 작전 또 사과쇼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정권이 쇼쇼쇼 정권 아닙니까? 쇼를 잘하잖아요. 보여주기. 네. 예. 그런데 이것도 별로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진실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진실성이란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수십 번 말하지만 말로 우리 사과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있나요? 네. 마음에는 어떻게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행동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7일 동안 이제 5일 남았나요? 네. 행동으로 나타날 시간이 없어요. 없으면은 결국 우리가 뭘 보고 하냐 하면은 LH 공사 사건 터졌을 때 정부의 대응, 예. 그다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거에 대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또 아까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종부세하고 부동산세 지금 그것도 우리 아파트는 다 전체적으로 그거 서명하더라고요. 예, 예. 하는 식으로 이런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그걸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난복지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주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국민들한테 어떤 실생활과 연결되는 어떤 정책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종부세 소득 기준 세금 그 기준도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뭐 고민정 의원이 뭐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거는 우는 거고 국민들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데 예. 감동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 배약이 뭐 무효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계속 떨어져서 이제 32%까지 나온, 내려갔습니다. 예. 갤럽 조사치로는 최저치죠. 그렇죠. 최근에 뭐 37, 36, 34 이렇게 내려오다가 32%까지 내려왔고 이렇게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은 30% 선도 곧 깨지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예상대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대로 서울과 부산시장을 모두 뺏길 경우 대통령의 내임덕은 뭐 내임덕은 완전히 가속화죠. 예, 가속화 되고 거의 식물 대통령 비슷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있죠. 예. 지금 그 재보선 전이라서 정부가 못 내놓는 정책들이 몇 개 있어요. 종부세가 6월 달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재산세 이런 게 고지되는 게 6월 달일 겁니다, 아마. 그 세금이 본격적으로 지금은 뭐 공시지가 뭐 기준가 이거 가지고 지금 서울 시민들이 청원하고 이러지만은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아무리 그 종부세 기준 이런 거 낮춰달라 해도 낮춰줄 수도 없는 게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이 9차까지인가 했어요, 아마. 이 짧은 기간에. 이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그 종부세에 관해서 항의도 하고 하지만 안 되고요. 그러면 돈이 생각하고 있을 때하고 직접 고지서가 날라올 때 완전히 국민들이 받는 느낌이 다르고요. 그다음 한전 그 전기요금. 지금 국제 유가가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 연동제로 바뀌었거든. 유가 연동제로. 그렇죠. 예. 기름값하고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게 작년에 자동으로 올리려고. 통과됐는데 지금도 사실 3월 달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눌러놓고 있었어요. 지금 재보선 때문에 앞두고.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보선 끝나면 안 올려줄 수가 없어요. 한전이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몇 조가 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일 흑자 회사가 적자로 돌아선 데다가 한전공대라고 나주에 또 짓는 거. 그 1조 얼마 들여가 또 짓더라고요. 예. 요새 대학이 정원이 못 채워가지고 난리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 전기공학과 다 있어요. 그거 잘 살려가지고 할 생각 안 하고 나주에 지어가지고 무슨 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여하튼 이 지금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 지금 닿는
여러 가지 지금 눌러놨던 그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재보선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벌써 민주당 내에서도 일각에서 뭐 핵심 인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슬금슬금 문재인 손절매를 해야 한다.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 보면 그렇죠. 대선 후보가 더 정해지면 더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지지율이 높을 경우는 다들 문재인 마케팅 그러는데 이번에 박영선 보세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1월 24일 날 그렇게 무슨 생일날인가 썼던 사람이 예. 지금 문재인의 미음자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 당명도 자기 옷에서 빼버릴 정도로 예. 그렇게 예. 정치라는 게 내고 옛날에도 그런 거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옛날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많이 그랬죠. 그랬습니까? 그 뭐 선거 때만 되면 우르르 나와서 엎드려갖고 절하고.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걸 또 벤치마킹해갖고 읍소 작전을 펴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죄송하다, 송구하다, 한스럽다, 뭐 반성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또 이 선거 끝나고 나면요. 대북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의 조율. 예. 이게 중요 쟁점으로 부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있죠. 대북 문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문제는 있죠. 워낙 많이 망쳐놔가지고 이걸 내년 대선 전까지 뭐 회복시키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요,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 맨날 북한 이슈로 그 옛날에 한나라당이 좀 재미 좀 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금 거꾸로 된 북한 이슈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근데 이게 트럼프 때는 좀 가능했어요. 네. 트럼프는 뭐 김정은이하고 사진 찍은 걸 이번에 트위터를 금지시키니까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김정은하고 뭐 이렇게 웃고 사진 찍는 거 올렸던데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속셈은 다른데 김정은을 이용하는 건 똑같았어요. 예, 맞죠. 그래 됐는데 바이든은 지금 핵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김정은하고 만나지도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슈를 제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 인권 문제 유엔에서 표결할 때마다 기권하고 이러면서 미국하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우리는 중국하고 지금 친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죠. 왕이하고 정의용 미국 지금 국무장관하고는 안 만나고 예. 중국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고 예. 그것도 샤먼에서 만났더만 바로 예. 대마도 그러니까 바로 대만 코앞에 있잖아요. 근문도 진문 예. 따위라고 그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 견제에 트럼프보다도 훨씬 심하게 바이든이 예. 중국 견제에 들어가서 태기를 지금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 북한 문제, 중국 문제에서 미국과 있죠. 계속적으로 특히 이번에 왜 그 사드 기지 예. 거기에서 미군들이 지금 컨테이너 안에서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한국 정부가 완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렇죠. 지난번 그 국방장관 오스틴 국방장관이 예. 거기다 항의도 했는 것 같아요. 격렬히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남의 나라 지키주러 간 군인들이 어떤 이렇게 열악한 컨테이너 속에서 살고 그러니까 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걸 우리나라 정경들입니까? 경찰은 보면서도 전혀 뭐 오불관은 하고 있고 정부가 예.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 다 알죠. 그거 이제 이번에 2+2 회담 때 와가지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국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는 아무리 뭐 지금 진보 쪽에서 미국의 식민지를 빨리 벗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있죠. 지금 미군 주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가 미국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떤 사이가 틀어진다는 건 있죠.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김정은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시진핑하고도 친해져야 되니까 이 미국과의 그 둘이하고 친해지면 바이든하고는 좀 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이슈를 활용해서 어떤 그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미국의 견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졌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제 생각에 내년 대선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 정부로서 가장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 끝나고 나서 어떤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가 없어요. 지금 더 답답한 거는. 전에는 7월에 도쿄 올림픽에서 아, 김정은 불러가지고 예. 거기서 어떻게 회담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외국인은 오지도 말라고 오고 지금 딱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국민만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고 김정은도 요새는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김정은 아예 상대도 안 해요. 김여정이 나서가지고 때때다 뭐 해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있죠. 예. 이번에 뭐 외국인 관광객, 그 관람객인가요? 금지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이 있죠. 스가 총리가 바이든하고 또 아베 총리 못지않게 사이가 좋아요.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런 있어요. 데서 김정은 초청 절대로 못 합니다. 안 하고 또 김정은도 못 가요. 아니 문재인하고는 아무 영향가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 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에서 만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여름 밤의 꿈을, 진짜 그때는 한여름이네요. 꿈을 한번 꾼 거죠. 그래서 또 내년 초에 네.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왕이한테도 쫓아가고 시진핑한테 계속 이렇게 손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는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우에. 그럼 자기도 가면은 만나고. 한번 할 수 있고 3월이 바로 대선이니까. 대선 아닙니까? 예. 그 앞서서 지난 평창 올림픽 때처럼 뭔가 대박을 하나 쳐야겠다 하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있죠. 임기가 다 된.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은 예. 내년 그 중국 동계 올림픽 있죠. 예. 정상적으로 열리기 힘들 것이다. 지금 그 미국이 있죠. 이 정도 분위기면은 내년 왜 예전에 모스크바하고 LA 올림픽 때 서로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소련이 LA 때는 소련이 참가 안 하고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이 참가 안 하고 그래 반쪽다리 대회가 됐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기 전 트럼프 때는 있죠. 유럽은 트럼프하고 반대였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은 올림픽 참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럽도 홍콩 문제, 위구르 문제 이런 걸로 있죠.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얀마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지금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미얀마 국민들이 어젠가도 뭐 며칠 전에 500 몇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유럽이 일제히 비난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이 뒤에서 미얀마 군부를 봐주고 있다는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동계올림픽 참가 안 하면요. 그 동계올림픽은 진짜 아무도 안 보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거기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번 또 이렇게 분위기 띄우려는 것도 지금 성사가 될 것인지 저는 아주 의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면을 전환시킬 아무런 카드가 없거든요. 없죠. 어차피 임기 종반에 들어가면은 현직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레임덕에 빠져서 힘이 빠지는 건데 지금 오히려 너무 조기에 예. 레임덕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제일 레임덕을 걱정한 사람이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끽소리도 못하게 하고 혹시 딴소리 나오면 그냥 완전히 쫓아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억압을 하고 독재적인 통치를 하면은 그 반작용으로 더 빨리 무너져.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잃을 경우 문재인 정권은 말하자면은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치의 중심축에서 그 기능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 보면은 전에처럼 그런 그 강력하게 예.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각자 도생으로 너도나도 지금 마구잡이로 떠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이 나와서 떠들어, 서른이 나와서 무슨 유공자 애호법 만든다 그래가지고 선거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래서 대보선 이후 우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책임론이 나올 테고. 그렇죠.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극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저 거대 여당이 그대로 내년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자 도생이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문제도 있는데 제 생각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예.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민생 경제라든가 국정에는 오히려 좀 위험한 요소다. 그게 걱정이에요. 예. 저도 그 점을 얘기를 이 사람들이 뭔가 국면 전환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건 예. 뭐 아무리 그 힘을 잃었다 하더라도 내년 대선이 지금 이제 그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국민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면 더 강하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고 그런 게 집토끼 결집용이죠. 예. 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왜냐하면 아직도 1년 남았지만 어떤 그 180석이라는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서른 의원의 그 유공자법, 민주 유공자법 이런 걸 계속 내면서 하면 무슨 이게 짓을 할지 그러니까요. 모르니까. 그게 오히려 저희들은 네. 불안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야권이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했을 때 이걸 여권의 그런 폭주 오히려 리더십이 있으면 있죠. 그 견제라든가 그게 완전히 국정이 흐트러지면 없어요. 좀 반민주 비민주는 될지 몰라도 한 사람이 독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그다음 여권의 인자 이번에 재보선 실패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완전히 이제 뭐 힘을 다 잃을 거 아닙니까? 가야죠. 그러면 나타나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인데요. 예.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책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강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민주당의 지금 그 여러 가지 분파 중에서 아주 뭐 골수 문재인 파가 있을 거고 거긴 안 나가겠죠. 그 계속 들러붙어 있겠지만 눈치를 보고 예, 이재명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 판단상 그렇게 가버리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보면 이건 완전히 거의 사회주의 가깝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내세우고 그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범여권에서 정의당이라든가 이렇게 합세해버리면 이게 막 이 폭주하는 기관차 정도가 아니고 탈선해가지고 우리 영화에 가끔 보면 철로에서 벗어나가지고 논밭으로 막 달리고 이러더라고요. 기차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분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재집권에만 예. 모든 신경이 있으면 가 있지.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가 이렇게 참 어지러워질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그 고 교수님 맨날 걱정하신 게 국민의힘이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재보선 앞두고 이제 이렇게 뭉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서로 농공행상 또 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또 뭐 이 차기 주자 예. 하고 이러면은 힘이 결집이 안 되면 왜냐하면 또 윤석열이라는 원심력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밖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윤석열과의 관계를 예, 어떻게 어떻게 할 설정할 것이냐. 건가. 이게 또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국민의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살 길을 또 도모하는 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내 자리 보전에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떤 그 민주당을 갖다 견제해도 모자라는데 이것까지 또 이 대선 앞두고 정치 역학관계에 따라서 갈라진다면은 이거는 저 국정이 진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커서 이게 참 저로서는 참 암담합니다. 사실 뭐 우리 정치 자체가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용돌이 정치입니다만은 이번 재보선 이후에 한국 정치 지형이 아주 어려워질 가능성이 어지럽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특히 지금 여권에서도 그동안 유력한 후보였던 사람들이 이낙연은 거의 탈락 지경에 뭐 가 있고 재보선 사실은 이재명까지도 지금 동반 탈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속적으로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겠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차별화를 선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친문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거든요. 과거에 이제 친문이 모였던 게 부엉이
예, 그 모임이어서 모임하고, 그것이 예. 민주주의 4.0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네 4.0, 번째 정권을 창출하겠다 해서 민주주의 4.0 예. 그 연구원으로 모여 있어요. 거기가 예. 한 7, 80명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종석, 우상호 또 586 운동권들이 예. 이 개혁을 그대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가 그 중에 좌장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박영선 예, 그 죽을 지경인 거기다 대고 박원순 찬가를 불러버린 거 찬양했죠. 아닙니까? 예. 자기는 박원순 세력을 끌어안겠다 그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예,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서로 통제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그러니까 공가로 집안이 되는 거거든요. 임종석 입장에서는 예. 서울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내년 대선이 훨씬 중요하니까 아니 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패를 틀렸다고 버리는 패로 예. 하고 버린 카드예요. 예.